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첫 번째, 수학학습은 항상 4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의예요. 그렇죠. 다항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첫 번째는 그 다항식이라는 말이 수학적으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질이에요. 그 다항식은 어떠한 성질을 갖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질은 항상 10가지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웠어요. 첫 번째, 항등원입니다. 두 번째는 역원이에요. 예를 들면 A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다시 자기 자신인 A가 나오죠?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럼 이 0을 보고 우린 뭐라 부른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A에다 무엇을 더해야 항등원인 0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A를 더하면 항등원인 0이 나오죠? 그럼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곱셈도 볼까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예요? 뭘 곱해야 나가 나와요? 1을 곱하면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A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항등원인 1이 나와요?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린 이걸 뭐라 불러? 역수라고 부르게 되지. 왜냐면 항등원과 역원이 저 때만 해도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렵다는 핑계로 이름이 빠져버렸어. 그러고 나서 얘를 뭐라 불러? 이제 역수 이렇게 부르지. 이 친구는 뭐라 불러요? 얘 부르는 이름이 뭐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라고 부르게 되지. 어떻게 생각해? 역원이라는 단어를 뺨으로 인해서 얘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배우면서 새로운 연산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항등원이 뭐고 역원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부터 5개는 다 결이 같아요. 연산에 관련한 이야기들이에요. 세 번째, 실수배예요. 예를 들면 뭐 ax 플러스 b라는 1차 이하의 함수가 있는데 얘한테 어떠한 실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치? 그리고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사칙 연산들입니다. 첫 번째, 덧셈. 그 다음 뺄셈. 그 다음 곱셈. 그 다음이 나눗셈이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질에서 등장하고요. 다음 마지막 3개는 연산 법칙이에요. 법칙. 이 친구들 법칙들. 뭐 있어요? 교환 법칙. 그렇지. 다음은 결합 법칙. 마지막은 분배 법칙. 그래서 항상 성질하면 이렇게 10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소단원 10개를 배우게 돼요. 다항식,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순열과 조합, 행렬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각각 어떠한 개념을 새로 배울 때는 항상 맨 처음엔 정의를 배울 거다. 뜻과 표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 다항식 또는 뭐 방정식 이런 친구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활용과 융합입니다. 활용은 뭐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져서 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뭡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이에요. 뭐 한 거야? 정의한 거지.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죠?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해서 90도다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활용해서 뭘 배우냐?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정리가 있더라. 이런 공식이 있더라. 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면 융합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직각 삼각형을 배우기 전에 다른 삼각형들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른 삼각형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지금 내가 새로 배운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창안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 그 전에 이등변 삼각형을 배웠을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배울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네 단계로 거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입니다. 우리 대단원 몇 개 있어요? 공통수학 1에 총 4개 있어요. 첫 번째 다항식이에요. 다음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세 번째 순열과 조합이에요. 네 번째 행리열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이제 다항식이라는 단원을 배워볼 텐데 다항식 단원의 첫 번째가 뭐야?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죠. 다항식의 연산. 이유가 뭐야? 우리 다항식을 배우고 싶잖아. 그치? 그럼 맨 처음에 뭐 배워야 돼? 맨 처음에 뭐 배워야 돼? 정의를 배워야 하죠. 근데 그거는 소단원에서 잠깐 삭제했지만 배우긴 해요. 처음엔 다항식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항식이 뭔지 알려면 항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잘 따라와야 돼. 항의 정의가 뭡니까? 항이란 뭐요? 항 그냥 하나? 아, 또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을 말하죠. 문자 또는 숫자의 곱. 수학을 잘하려면 엄밀해야 돼. 엄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 또는 숫자의 곱. 예를 들면 2 곱하기 x 곱하기 x.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죠. 근데 이 친구 간단히 뭐라고 표현해? 2x.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준호 아는 건 대답해 주세요. 자, 이런 친구들 보고 우리는 항이라고 부른다. 항. 이 어때? 항이 아니야. 항이야. 그렇지.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야. 쌤 하나밖에 없는데요?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야. 됐니? 2분의 1 어때? 항 맞죠? 왜? 2 곱하기 4분의 1도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수잖아. 그렇지? 하나의 수예요. 그죠? x는 어때요? x로 맞죠.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에요. 그렇죠? x 곱하기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2분의 1 x는 어때요? 맞죠. 2분의 1가 x. 맞죠? 2분의 1이라는 수와 x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분의 1은 어때요? 아니죠. 이건 항이 아니에요. 이유는? 얘를 나누어져 있으니까 라기보다 정확히 이유를 대세요. 항의 정의가 뭐였죠?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죠. 얘는 문자 또는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나타낼 수 없는 거 이해 가요? x분의 1 곱하기 1은 어때? 한 거 아니야? 아니죠. x분의 1 자체가 항이 아니고. 그렇지. x분의 1은 x라는 문자와 1이라는 숫자의 무엇이야? 나눗셈 형태로 나타난 거지. 쌤 아까 2분의 1은 수라면서요. 맞아요. 얘는 유리수라는 수예요. 하지만 x분의 1은 하나의 수가 아니잖아. x라는 문자와 1이라는 숫자가 나누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x분의 3y 제곱 항입니까? 아니죠. 왜? 나눗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2분의 1은 나눗셈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유리수를 배우기 전 교육과정이야? 그럼 이 친구는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얘는 원래 수가 아니었던 거 기억하세요? 얘는 원래 비율이었어요. 그렇죠? 2대 3을 하나에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비를 표현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하나의 수로서 인정하게 된 거죠. 유리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수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수인 거예요.
근데 x분의 1은 우리 얘를 유리수 또는 무슨 수로 인정하기로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수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항이 단 하나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그럼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들 다 무슨 식이야? 이거 다 무슨 식이야? 단항식들이지. 이거 제외하고 전부 다 단항식이 되는 거지. 그럼 다항식은 뭐야? 한 개 이상의 항으로 그렇지. 당신 복습했군요. 2개 이상. 다항식이라고 하면 뭔가 많으면 여러분이 영어를 학습하다 보니까 복수형이니까 2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항식 중에서도 단항식이 있어요. 얘는 그냥 한 개 이상의 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개 이상의 항. 근데 또 대충 그냥 한 개 이상의 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자, 2x 플러스 5 단항식입니까? 아니죠. 다항식이죠. 단항식입니까? 알 수 없죠. 왜? 선생님이 뭘 안 알려줬어 지금? 특정한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중학생 때 어떻게 봤던 x라고 봤던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 2글자로? 변수라고 부르지. 여기서 x가 변수야 아니야? 중학생 땐 얘가 무조건 변수예요. x가.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x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y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에서 여러분 변수는 뭐와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상수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상수는 항상 어떠한 수, 변하지 않는 수다라는 뜻이고요. 변수는 변하는 수다.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문자는 이렇게 항상 2가지로 나뉘게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왔어. 어떻게 당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 근 중 하나가 1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이에요. 그럼 a는 몇이에요? 2죠. 여러분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한테. 맞니? 근데 제가 이렇게 풀면 어떡할 거예요? 1을 a에다 대입할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죠? 기분이 이상하지? 왜 그럴까? x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가 한데 어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x라는 문자를 변수로 인지하고 있어요. 이해되니? x라는 문자를 변수로 인지하라고 중학생 때 그렇게 주입을 받은 거야. 왜? 변수라는 말은 중학생들이 듣기에는 꽤나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스물스물 x를 변수로서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여기서 제가 뭐에 대한 방정식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a가 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중학생 때 x가 변수라고 들었어. 그럼 제가 여기다 앞에다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 방정식이란 말을 이렇게 썼어. 그럼 변수가 x일까 a일까? 알 수 있어요. 그냥 x예요. 왜? 중학생 때 너네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하면 x가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A, B, C는 보통 상수의 역할을 하는 문자인 거고 X, Y, Z 이런 문자들은 전부 다 변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와 비슷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X, Y가 섞여 있으면 얘는 변수가 누구냐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자체에서 주어질 거야. 뭐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x에 대한 다항식 이런 말이 붙었어. 이렇게. 그럼 다항식이 맞아요? 맞아요. 왜?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한 개 이상의 항에 무엇으로 이루어진 식일까?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하면 돼. 이 친구 2x 항입니까? 아니죠. 2x 항이에요? 아니에요? 항이죠. 2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5 항입니까? 아닙니까? 항입니다. 그렇죠? 그 두 항을 뭐 해놨어? 더해놨지. 그럼 얘는 다항식인 거야.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있어요. 다항식이 아니야. 확인해 볼게. 2x제곱 항입니까? 예. 항입니다. 마이너스 5x 항입니까? 항이죠. 마이너스 5라는 수와 x를 곱해놨어요. 3도 항이죠. 그들을 전부 다 뭐 해놓은 거야? 더해놓은 거죠. 이렇게. 쌤 빼놨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다항식의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이너스는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산자로서의 마이너스가 있고요. 두 번째 부호로서의 마이너스가 있죠. 5 빼기 3을 할 때도 있고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맞니? 이제부터 다항식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연산자로서의 뺄셈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부호의 마이너스인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어. 그럼 3x 제곱 빼기 4x. 전 이렇게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빼기라는 것은 연산자잖아. 마이너스라고 해야 부호죠. 이해돼요? 자, 이러한 숫자가 있어요. 이거 수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얘를 누가 빼기 4라고 읽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4라고 읽죠? 근데 이렇게 하면 5 빼기 4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읽는데 5x 빼기 4라고 읽는 것은 다항식의 개념을 그냥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저는. 이해돼요? 여기서 얘를 빼기라고 읽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지.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무엇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5x와 마이너스 4의 덧셈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차수 개념도 배웠죠. 차수는 두 가지의 차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의 차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항식의 차수 개념이 있죠. 항의 차수란 뭐죠? 2x 제곱 y라는 항이 있어요. 이 차수가 몇 차? 몇 차예요? 알 수 없어요. 왜? 쌤이 어떤 문자를 변수로 인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x에 대한 차수가 몇 차죠? 2차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y에 대한 차수는 1차요. x, y에 대한 차수는 몇 차요? 3차요. 이렇게 되는 거지. 즉 항의 차수란 특정한 문자. 고등학생 때는 특정한 문자라고 읽지만 사실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다? 두 글자로 변수가 되는 거야. 변수. 쌤이 이렇게 타겟팅 해주는 거.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뭐 개수를 보고 우리는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해요. 이 항에 x가 두 번 곱해져 있네. 아, 그럼 x에 대한 차수는 2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여러분 얘는 0을 보고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2차 방정식 부르죠. 그러면 얘네를 대표하는 애가 누구라는 거야? 이 친구라는 거지, 이 친구.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다항식은 항상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게 돼요. 즉 다항식의 차수는 뭐야? 항의 차수 중 어떤 차수? 가장 높은 차수, 최고차수가 되는 거야. 자, 저번 시간에 하고 왜 또 할까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 여기서부터 뼈대가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은 문제를 다 외우게 될 수밖에 없어. 다음입니다. 다음 개념은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 뭐죠? 정의가 뭘까요? 그럼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자가 없는 항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인데 그러면 EX는 상수항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상수항이 아니죠. Y에 대한 항이라고 보면 얘는 상수항이 맞죠. Y에 대한 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자체가 상수항이에요. Y가 안 곱해져 있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문자가 보이는 항이냐 뭐 보이지 않는 항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항의 차수가 0인 항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곱해진 개수가 없다.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은 누구예요?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상수항을 보고 뭐라고도 부르느냐? 영차항 이렇게도 불러요. 영차항. 다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동류항이죠. 동류항 정의가 뭘까요? 차수가 그렇죠. 항의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이걸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동류항은 항상 뭐 한다? 동류항은 항상 계산한다는 거였죠. 동류항은 항상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x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자, 동류항 살펴볼까요? 이거 동류항이죠? 계산해 보세요. A-1 바로 그렇죠. 이 친구는 동류항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a-1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해서 묶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형태라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 쓸 거야? 2x라고 쓸 거잖아. 그렇게 쓴 것과 다름없는 거야. 이걸 이렇게 놔두는 행위는 3x-x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다음은 이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개념이 있죠. 다항식의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이거는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이에요. 차수를 점점 낮은 것으로 써지는 이런 형태를 내림차순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다항식을 오름차순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예정이죠? 내림차순. 우리는 보통 내림차순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중학생 때도 항상 그래 왔었죠. 자, 여기까지가 다항식에 대한 뜻과 표현들이에요. 정의를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성질을 배우러 가야겠죠? 여러분 단원명이 뭐예요? 다항식의 연산이죠? 즉 얘는 다항식에 뭐가 궁금하다? 성질이 궁금한 애예요. 성질의 실수배 합차곱 나눗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다항식의 연산 단원은 소단원이 총 4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근데 여러분 아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뺄셈? 어때? 뺄셈 어떻게 생각해?
다항식에서 뺄셈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이 친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뺄셈이란 뭐야? 어떤 x제곱 플러스 2라는 다항식에서 5x-3이라는 다항식을 뺀다는 행위는 뭐야? 이건 어떻게 인지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체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줘서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인지하라는 거야.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인지 과정은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지. 뺄셈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자,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뭘 배우냐? 이것들 배우는 거야. 얘를 다항식의 뜻과 표현이라 하여 따로 단원을 빼놓은 게 아니라 이 소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다항식에 대한 뜻과 표현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지. 어떤 다항식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와 B를 더하는 것은 B에다 A를 더하는 것과 같다. 뭐죠?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의 다항식을 더하는 데 있어서 앞에 것을 먼저 더해도 뒤에 것을 먼저 더하는 것과 그 결과값이 같다.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지 않아, 여러분? 너네 몰랐니, 이거? x 플러스 1과 1 플러스 x가 같은지 다른지를 몰랐니? 알고 있잖아, 그치? 어떻게 알고 있니? 감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감으로. 근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과 같죠?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답해봐. 맞지?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1도 1 플러스 x와 같은 게 당연한 거지?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가 수가 아닌 뭐가 나왔어? 문자가 나왔잖아 여러분. 문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야.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인 거야. 너가 숫자로 하던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있잖아. 그게 문자, 다항식으로 나와도 똑같이 연산하면 돼요. 라고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우리가 교환법칙을 배운 것은 모든 것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수와 수를 더할 적에 수와 수를 더할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배운 거야. 근데 우린 지금 수에 대한 걸 배우니? 우리는 식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끼리 더하더라도 똑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냥 너네가 했던 그 수의 연산처럼 식의 연산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저 경험담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배울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걸 설명을 하셔. 근데 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한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 이해가 너희도 공감이 되니? 아니 왜 당연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중학생 때 공부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과 같아요?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안 해봤니?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어?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어? 아예 아, 관심이 관심이 없어. 없었어. 오케이. 그 윗레벨이었구나, 당신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알아, 나도. 이거 보면, 당연한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를 어디서 높일까? 이런 데서 높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근데 막상 문제에서 이걸 적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가 나와 이제.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지? 얘랑 얘를 더한대. 근데 이렇게 두면 예쁜데 이렇게 둬서 못생겨 보이는 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갈래, 학생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처럼 연산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학생들이야. 우등생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숫자 계산할 때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8 더하기 16 더하기 25를 하겠대요.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여러분 어떻게 연산할래요? 이거 더하면 뭐예요? 25? 왜요? 16 더하기 9니 그냥 더하면 25니까 그지? 그지? 이제 좀 아쉬운 학생들인 거야. 아쉬움이 남아 선생님은 그 연산에. 왜? 9 더하기 16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진 않았나요? 여러분 9 더하기 16 어디서 많이 봤죠?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봤죠? 그럼 9 더하기 16은요 여러분 9와 16을 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이런 머릿속에 연산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아 또 그치? 근데 그래야 9 더하기 16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25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연산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25와 25를 더하면 뭐예요? 50이라고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5 더하기 25는 50이다가 아니라 25 곱하기 2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별 얘기 아닌 것 같다 그지? 저도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 앞에서 이 얘기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어서 앞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더더욱 나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에. 여러분 25 곱하기 14가 몇이에요? 350. 맞나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저는 그 결합 뭐야 그거 5 25 곱하기 10 괄호하고 10 더하기 4에서 그쵸? 25 곱하기 14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연산하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는 5의 제곱이죠. 여러분, 곱하기를 하는 와중에 5가 보이면 나는 누굴 찾으러 가야 돼요? 2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2 곱하기 5는 10이라 연산할 필요가 없게끔. 이건 어떻게 연산해야 되냐면 50 곱하기 7이라고 연산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있던 2가 얘한테 하나 가야 된다고요. 왜? 우린 십진법을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공을 떨궈주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5, 7에 35예요. 그래서 350이에요. 누군가가 이거를 100 더하기 250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연산을 해요.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27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연산하시죠? 어떻게 연산하세요? 그냥 곱해버리죠? 그지? 아니에요. 100 곱하기 2분의 27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이에요? 13.5 13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있다니까요.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에 한 번 더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무작위의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을 100명 앉혀놓고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 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98명, 99명이에요. 98명, 99명이 얘에 대해서 잘 몰라요.
25 곱하기 14. 얘가 350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친구는 누군가는 여기다 4를 곱하고 얘를 4로 나누면서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100이죠. 이거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3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3.5 곱하기 100이라서. 이걸 이렇게 연산하는 학생과 25 곱하기 14를 이렇게 연산하는 학생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 이런 거 계산하다가 틀렸어. 아! 계산 실수했다. 그 학생은 거기까지인 거야. 그것을 계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학생의 한계가 여기인 거야. 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 본인이 그것을 틀린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그 학생은 이걸 알거든. 자기 마음속에서는. 알거든. 그냥 연산하면 되는 거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고. 인지를. 이렇게 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틀렸다? 그건 진짜 쩔수야. 어쩔 수 없어. 가끔 가다가 5 더하기 7을 11이라고 써? 어쩔 수 없어. 그건 진짜.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조금만 남겨두라고. 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 알겠어?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를 많이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질문하세요. 쌤 아까 그걸 되게 강조하시던데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전 칠판에 보통 뭘 쓴다? 흰 분필만 사용해요. 그럼에도 색 분필을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하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색 분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집중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3이랑 4 하면 뭐가 떠올라요? 5 떠오르죠? 5, 12 하면 뭐 떠올라요? 13? 피타고라스 수? 맞니? 더 가본다? 8, 15? 17? 7, 24? 25? 따라오니? 9, 40? 안 돼? 이거는? 41? 이거 피타고라스 수예요? 13, 84, 85? 이런 거? 이런 거 많죠? 되게? 궁금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는 거지. 한번 해볼까? 보여줄까? 한번? 그냥 신기하라고 말해주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3, 4 하면 뭐예요? 5죠. 자, 5 하면 뭐가 되냐면 12, 13이 떠올라야 돼요. 7 하면 24, 25가 떠올라야 하고요. 9 하면 40, 41이 떠올라야 하고요. 11 하면 60, 61이 떠올라야 하고요. 13 하면 84, 85가 떠올라야 하고요. 14 하면 90 14가 아니 15지? 미안해. 225 112, 11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3의 제곱이 몇이에요? 9죠. 9를 2로 나누면 소수로 몇이지? 4.5예요. 5의 제곱은 25죠. 2로 나누면 12.5예요. 7의 제곱은 49죠. 2로 나누면 24.5예요. 이런 식이에요. 9는 제곱하면 81, 2로 나누면 40.5예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다음 4 하면
3, 5가 떠올라야 하고요. 6 하면 80이 떠올라야 하고요. 8 하면 15, 17이 떠올라야 하고요. 10 하면 24, 26이 떠올라야 하고요. 12 하면 35, 37이 떠올라야 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2로 나누면 몇이에요? 제곱하면 4예요. 2로 나누면 3. 제곱하면 9예요. 2로 나누면 4. 제곱하면 16. 2로 나누면 5. 제곱하면 25. 2로 나누면 6. 제곱하면 36. 이런 규칙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수의 규칙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지금 거의 약간 공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그냥 직각 삼각형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걸 직접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계속 기억하세요. 그 말은 이런 거야. 연산을 할 적에 항상 내가 하는 이 연산이 최선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려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학생들에게는. 정말 내가 하는 이 연산이 최선인가? 나는 지금 그저 과제를 끝내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풀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더 좋은 풀이가 없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내 옆에 애가 그걸로 풀고 있는데 나는 이걸로 안 풀면 어떡하지? 난 조금 더 구식의 방법으로 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반성의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보통 문제 풀이에 있어서.